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일반상식의 유나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99페이지의 한국사 세계사 파트인데 요 역사 파트는 뭐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방대하고 양도 많고 이 역사라는 것 자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정리하겠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 한국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일단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간다면 물론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부터 나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번 전체를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문자가 없는 상황, 문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문자에 의한 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통은 역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구분은 좀 통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청동기 시대에도 문자에 의한 우리 민족에 의한 기록 자체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일련의 삼국 유사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 이전까지는 구전이 됐던 거죠. 구전이. 그쵸?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한번 보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구석기, 그쵸? 뗀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를 사용했던, 자, 신석기, 그쵸?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을 사용했던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나눈 거예요. 보통은 이 구석기와 신석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사회라고 얘기하고 청동기 이후에는 계급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급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한 시기는 그럼 언제부터다?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시기에 최초의 국가가 출현을 하는데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무슨 조선? 뭐다?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조선 시대. 그쵸? 그러나 이 고조선은 결국은 중국 한 무제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한반도와 만주, 요령 지방에 여러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들의 이름을 한번 보자면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쵸?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네, 그 다음에 사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고구려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를 통합을 하고 이 사만 중에 마한과 진안과 변환이 있었는데 이 마한의 속국이었던 백제한테 어떻게 되고 결국은 정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안은 나중에 신라가 되고 그 다음에 변환은 나중에 가야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냐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 신라 이러한 삼국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기에 5세기까지, 6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야가 존재를 했는데 왜 이 시기를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가야 같은 경우는 부족들의 연맹체 단계에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또 신라에 의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떻게 된다? 통일이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통일신라와 저 위쪽에 이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세운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발해.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국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누구다? 바로
예, 유득공이다.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서에서 요 시기를 남북국 시대다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런 어떤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고 그 시기의 특징들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시면 자, 고려, 백제, 신라 각각의 전성기 시기가 있는데 4세기에는 백제 근초광의 전성기였고 5세기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였다. 6세기에는 신라 지증왕의 전성기였다. 이때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틀,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잡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자세한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후삼국 시대가 열리죠. 후삼국 시대가. 그쵸?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 통일신라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후백제와 견훤에 의한 후백제와 그 다음에 궁에 의한 후고구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영토가 축소되죠. 그리고 이제 발해는 존재를 했었는데 이 발해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느냐? 발해가 네, 중국의 북방 오랑캐였던 누구? 바로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926년에. 그쵸? 네, 발해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요 상태, 이 이제 후삼국 시대가 결국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후고구려의 궁예가 실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서 신하들에 의해서 누가 바로 왕건이 추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 왕건이 바로 뭐를 건국을 하게 되냐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고 이 고려가 결국은 신라가 항복을 하고 또 후백제가 나중에 결국은 전투에 지면서 항복을 함으로써 고려에 의한 민족 재통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해 유민들 역시도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고려에 어떻게 되었다? 흡수가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고려가 실질적인 의미의 어떤 최초의 어떤 민족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전에 통일신라라는 어떤 이 국가는 다시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완벽한 어떤 통일 국가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거란에 멸망한 발해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어떤 민족 재통일을 이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이냐. 고려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초기, 전기, 무신집권기, 후기, 말기 이렇게 고려를 5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고려 초기에는 결국은 이러한 후백제,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라든지 왕건 이런 사람들은 지방 호족 세력이었기 때문에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누구였었다? 바로 지방 호족이었었다. 근데 태조 왕건이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이용을 해서 혼인관계를 통해 갖고 이제 지방 호족 세력들을 흡수 통합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이용해서 성장하는 문벌 귀족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그쵸? 네. 문벌 귀족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무신들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돼가지고 무신들이 바로 정중부의 난, 즉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로 무신들이 집권하는 무신 집권기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제 무신 집권기 때 특히 최후 때 또 몽고의 침입이 있었고 그 몽고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세력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누구다? 바로 권문 세족이다. 그쵸? 친원파 세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공민왕이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집권 세력이었던 권문 세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용한 세력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바로 누구다? 신진 사대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진 사대부가 바로 나중에 조선 건국의 사상적 그러니까 어떤 주축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시기에 각각의 시기에 자, 요때 쳐들어왔던 북방민족은 거란 1차 침입 때는 누가?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었지만 양규의 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그 유명한 바로 우리나라의 그 3대 대첩에 들어가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결국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거란은 힘이 약화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거란이고 두 번째는 여진과 관련이 있고 이 시기에는 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정벌을 하고 거기다가 동북구성을 쌓았었죠. 그런데 여진이
반환을 요구를 하니까 1년 만에 반환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 여진이 성장을 해갖고 금이 건국이 되고 금이 바로 중국 본토를 쳐가지고 송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보내버리죠. 그러면서 중국 전체 그 화북지방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이 고려의 거꾸로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벌규적이었던 이자겸은 이러한 금의 사대 관계를 수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부에 난 이후에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시기의 무신시대,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시기의 무인시대, 그 다음에 김준, 이면, 임유무의 무인시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요 무인시대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때 최우 때 바로 몽고의 침입이 있었고 강화도로 천도하였다라는 거, 그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원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권문세족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시기는 전부 다 어떤 나라와 관련이 있다? 몽골과 관련이 있고, 이 몽골이 나중에 원을 세우게 되고, 이 원에 의한 간섭을 받던 시기가 바로 요 고려 말기, 고려 후기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요 시기로 넘어가면서 원 세력이 약화되고, 바로 누가 건국이 된다? 명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러면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요 시기에는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어떤 외구의 침입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맥락을 먼저 잡아두시고 역사 공부를 해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을 한번 보면 이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겠죠. 자, 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고 딱 2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863년에 바로 뭐가 일어났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 임진왜란 이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조선 전기 또는 조선 초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한 이유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조선 후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그쵸? 자, 요 앞부분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대사회의 태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대사회의 어떤 태동기. 그쵸? 태동기. 싹이 트던 시기. 그리고 이제는 그 1863년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근대사회, 즉 근대사회가 이제 전개가 된다 이거죠. 전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구분이 통용이 되느냐? 이 조선 초기에는 보통 15세기의 상황이 들어가고 또 16세기의 상황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몇 세기가 되고 17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조선 후기의 모습을 띠는 것은 바로 18세기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세기는 이제 순헌 철종 시기로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맥락을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크게 잡았지만 여기는 몇 년밖에 안 되냐면 여기 37년하고 10년을 더하니까 47년간의 기록이에요. 47년. 그렇죠? 47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57년이네요. 그쵸? 57년. 왜냐면 이게 1910년이니까, 57년간의 어떤 역사적 내용인데, 요 기간이 바로 개항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개항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 요런 왕의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태, 정, 태, 세, 문, 단, 세. 그쵸? 요거는 이제 이성계, 이건 정종, 그 다음에 이것은 태종 이방원, 이건 세종대왕, 이것은 그 아들인 문종, 단종, 이건 수양대군인 세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예성, 연중, 자, 인명선. 이렇게 되죠. 인명선.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예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연산군,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중종,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선종. 선조죠, 선조. 이 선조 때 바로 뭐가 일어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죠. 임진왜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가 있냐면, 광, 인, 효, 현, 그 다음에 수, 경, 영. 이렇게 되죠. 그쵸? 광인, 효연, 숙, 경, 영.
요 이제 광종이죠. 광해군이죠. 광해군. 그쵸? 광해군. 그 다음에 또 인종반정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인조반정. 여기는 이제 중종반정. 훈구가 이제 그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으로 앉힌 시기. 이때 이제 서인이 광해군과 북인을 제거를 하고 인조를 왕으로 즉위시킨 시기. 그쵸? 그러면서 이 바로 인조 때 바로 뭐가 일어난다? 바로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병자호란 시기죠. 병자호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서인들은 그 친명 배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후금을 자극하게 되죠. 요때 이제 다시 이제 중국 본토를 명을 친 게 바로 후금인데 그 후금이 이제 명을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청의 공격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인조 때다. 그 다음에 효종 때는 이제 북벌론,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예속 논쟁, 그 다음에 숙종 때는 탕평책이 실시가 되지만 이때 이제 편당적 조처로 환국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왕이 되죠. 영조 때 이제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숙종 때부터 실시된 탕평책인데 영조 때 이제 왕권 강화 목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 숙, 순, 헌, 철, 그 다음에 고, 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노래로도 부르죠 보통. 그쵸? 네. 자, 그럼 이게는 정조 때예요. 이 정조 때 역시도 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용영을 설치하고 관리 등용제도에서 초계 문신제 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규장각은 왕립 도서관이고, 그쵸?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는 그 관리를 뽑을 때 왕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쵸? 뭐 이런 것들. 장용영은 왕 친위부 되고, 이런 어떤 왕권 강화 정책을 썼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조, 헌종, 철종은 나이 어린 왕이 됐던 시기로서 세도 정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고종이 10살 때 즉위했을 때 권력을 장악한 게 흥선대원군이고, 20살이 됐을 때 이제 고종이 다시 친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나중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왕이 됐던 게 순조죠. 순종이죠. 그쵸?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요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이후의 어떤 개항 시기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쭉 이게 굉장히 많죠, 역사가. 그쵸? 자, 1863년부터 1873년까지는 분명히 누가 집권했던 시기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던 시기예요. 그쵸? 그러나 결국은 몇 년에 1876년에 일본의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 놈들이 배를 이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우리한테 강화도에서 그 통상을 요구해 왔죠. 그게 운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무슨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개화 정책을 쭉 추진을 해요. 여기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1882년에 일어났던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대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바로 이모군란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모군란. 네. 그쵸? 이것은 이제 보수 세력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화를 추진하던 개화파 세력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온건 개화파, 하나는 급진 개화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온건과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게 된 사건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이모군란 때문이다. 그쵸?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 일파들이, 그쵸? 청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청군이 파견돼가지고, 이러한 어떤 이모군란이 진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 자체가 위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던 온건 개화파들이 결국은 급진적 개혁성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진 개화파 세력이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그쵸? 그래서 이 교재의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갑신정변의 내용까지 지금 온 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에서도 이 급진개화파 세력들이 정치적 개혁운동을 위한 14개조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된다. 얘네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14개조 정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청군이 개입해서 실패로 끝나고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조약으로서 텐진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텐진조약은 뭐냐면 청군과 일본군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철수하고 나중에 군대 파견 시 상호 연락하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진 텐진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 10여 년 동안 1894년까지는 열강의 세력 균형기 상태로 빠지면서 조선의 중립화 논의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1894년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고 동학 농민운동이 계기가 돼가지고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파견돼가지고 바로 무슨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다? 네,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에 정부 역시도 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바로 무슨 개혁이 추진이 된다? 바로 갑오 개혁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전부 다 일어났던 연도가 몇 년이다? 바로 189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결국은 189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95년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무슨 조약이 체결이 된다?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죠. 이걸 통해서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의 모습을 띠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청으로부터 대만과 그 다음에 요동 땅을 할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양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식민지로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 상황이 되고 또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받게 되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일본 역시 그 배상금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이제 그 돈을 쓰게 되면서 군사력이 막강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점. 이런 게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갖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그 주변에 이제 무슨 국가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1895년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다시 요동 땅을 청한테 반환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반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후위를 도모를 했던 거예요. 일본 역시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때 이것을 지켜본 민씨가 그러니까 명성황후죠. 민씨가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친러파 쪽으로 붙은 거예요. 친러파. 그쵸? 친러파를 등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예. 작전명 여우사냥이었던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을미사변이 되는 거죠.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놈들은 나중에 다시 친일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무슨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바로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 을미개혁은 결국은 을미개혁은 일본 놈들 친일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미개혁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단발령이죠. 머리를 깎는 거, 그쵸? 단발령을 실시를 하면서 유교 정신이 투철한 조선 민족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발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다? 을미의병이죠. 그쵸? 을미의병. 이 을미의병은 바로 이러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실시한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났던 어떤 유생들이 중심이 된 의병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현대사가. 알겠죠? 이런 어떤 맥락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었죠. 네,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종 역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이 다음 부분이에요. 1896년에 2월에 어디로 이동을 해버리냐면 그래도 좀 조선에 조금 우호적이었던 그 당시 러시아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아관 파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관 파천 이후에 그 이전의 을미개혁을 전부 다 무효화해버리는 거죠. 또.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공사관에 결국 고종이 있다 보니까 이 아관 파천 이후에 결국은 러시아에 의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권 침탈이 이때부터 아주 심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된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아관 파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 무슨 단체가 이때 만들어지냐면 요 같은 연도에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요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18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단체다? 독립협회죠.
그쵸?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약 3년간 활동을 했었죠. 얘네들은 아관 파천한 고종한테 뭐를 요구를 하였다? 환궁을 요구를 하죠. 고종 환궁.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걸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권 침탈 저지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게 바로 독립협회죠. 그리고 민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독립문을 만든다든지 독립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가 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알겠죠? 자, 주의할 점. 독립협회에서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독립협회에서는 1896년인데, 네. 마치 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갑오개혁이 1894년에 있었잖아요. 이 갑오개혁 때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어떻게 되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신분제도가 폐지된 게 바로 무슨 개혁과 관련이 있다?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폐지되었는데 얘네들이 또다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그리고 1897년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 1897년에 다시 고종은 환궁을 해서 이때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면서 뭐를 설립을 하게 된다? 바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쵸? 대한제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은 언제까지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이 이유가 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할 때까지 바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쵸? 요 시기는 그래서 뭐가 된다? 고종이 통치를 했던 시기. 일본 놈들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누구를 세웠죠? 네, 순종이 통치했던 시기. 순종은 약 3년 정도 되겠네요. 그쵸? 왜?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어떤 사건들이 전개가 되었느냐, 요것을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1904년에, 또 이제 1904년이에요. 1904년에 어떤 사건? 자, 1910년 국권 피탈이죠. 요 1904년에 바로 이번에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죠.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중에 바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였다? 독도를 시네마형 고시를 통해서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04년입니다. 1904년. 알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맺었던 조약들을 보면 맨 처음에 맺었던 조약은 1904년 2월에 맺었던 한일의정서. 이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군용지 확보 또는 철도용지 확보 목적으로 맺었던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맺었던 조약이 뭐가 있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 있어요. 제1차 한일협약. 이것은 일본 놈들이 뭐를 했냐면 고문을 파견한 외국인 고문 파견에 대한 협정서예요. 제1차 한일협약은. 네. 여기서 이제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파견이 되게 되죠. 그쵸?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이후에 유리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주변 국가들,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비밀 협약들을 맺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2차 영일동맹,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공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일본 놈들은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까지 이제 또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죠. 포츠머스 조약.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러시아 역시도 조선의 일본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 영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을 하게 된다. 요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 놈들은 이제 마각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한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쵸? 요게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간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을사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무효화를 하기 위해서 고종이 뭐를 파견하였다? 바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죠. 헤이그 특사. 그쵸? 예.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죠. 정미조약. 이 정미조약에서는 장관 밑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죠. 그쵸? 해산시키는 게 바로 이 정미 7조약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약조? 기의약조를 통해서 우리의 뭐를 빼앗아 가고 사법권을 박탈해 간 다음에
결국은 한일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한일합방.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큰 틀을 잡는 걸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일합방.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와 바로 현대사가 들어가는 거죠. 일제시대와, 네, 현대사. 그쵸? 네. 현대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현대사는, 네,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서 4.19 혁명이라든지 또는, 유신체제 반대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 그게 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6월 항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남북 관계.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남북 관계. 남북 간의 합의와 관련 있는 게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한국사 전체적인 맥락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299페이지에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뭐 과전법, 국자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쵸? 규장과 균역법,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이렇게 맥락을 잡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직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사는 이 정도로 맥락을 잡고 그 다음에 세계사 부분을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계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 맨 처음에 지금 권리장전, 그 다음에 명예혁명, 권리청원, 그 다음에 청교도혁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시민혁명, 2대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자, 그것의 어떤 순서를 한번 보면 자, 먼저 그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어떻게 했었죠? 네, 승인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영국 내부에서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회파 중심의 크로멜과 왕정 중심의 이제 왕당파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의회파 중심의 크로멜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크로멜이 어떻게 하고 이 당시에 이제 찰스 1세를 살해를 하고 무엇을 실시하게 되느냐? 공화정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크로멜 때 이제 공화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게 되죠.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2세예요. 제임스 2세. 그 제임스 2세가 다시 전제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자 다시 이제 의회파 인사들이 누구를 네덜란드의 윌리엄과 메리를 다시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임스 2세를 축출을 하고 메리와 윌리엄 네덜란드의 윌리엄을 다시 왕으로 추대를 하고 메리와 윌리엄으로 하여금 무엇을 권리 장전을 승인하게 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 명예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이제 국가가 어떤 의회 중심의 이제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2대 혁명 하면 이렇게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는 권리청원이 그리고 명예혁명에 의해서는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 문명인데 그리스 문명인데 에게해 중심에 크레타 섬이 있었는데 그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했던 에게 문명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아테네 중심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트 문명은 고대 오리엔트 지방에서 번성하였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 건설과
부국강병의 기체 아래 추진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으로 근대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계급제도의 타파, 그 다음에 교육, 세제, 사회, 문화 등의 어떤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이제 그 추진했던 어떤 개혁안이 바로 무엇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 보통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을 이 당시에 추진했었는데 제도와 사상, 어떤 그런 부분들, 정치적, 가치적인 부분이라 어떤 정치 제도적인 측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양무운동이었어요. 중국에. 그거와 반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했냐면 제도와 사상도 어떻게 하겠다. 제도와 사상도 서양 문물을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와 사상을 수용을 하고 문물도 어떻게 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제국주의의 면모를 띠게 되는 거죠. 일본이.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은 무엇이 원인이 됐었냐면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에 발표한 인지조례에 큰 불만을 품고 미국의 13개의 식민지가 영국 본토에 저항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독립전쟁이죠.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죠. 보스턴 차 사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년전쟁이 있습니다. 백년전쟁. 이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에 116년에 걸쳐서 일어난 어떤 전쟁이죠. 네. 맨 처음에는 영국이 좀 우세했었는데, 이후에, 그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된다. 여기서 프랑스가 백년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백년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죠. 그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다? 장미전쟁이죠. 이 장미전쟁은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랭커스터 가문과 그 다음에 흰 장미를 문양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크 가문 간의 어떤 전쟁이 장미전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백년전쟁과 이 장미전쟁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신교와 구교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죠. 네, 30년 전쟁. 그 결과 이제 맺어진 게 바로 무엇이다? 네,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여기서 원래 이제 독일에서 인정이 되고 있었던 루터파뿐만 아니라 무슨 파도? 네. 루터파뿐만 아니라 칼뱅파도 루터파와 동등한 이제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전개되었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성립시킨 경제, 사회상의 어떤 혁명을 말하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을 하고 대량 생산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됐죠. 자,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프랑스, 독일 등에게 이제 파급되었으며 미국은 남북전쟁 후에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이 어떤 제국주의의 면모를 띠게 되죠.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제 원료 공급지라든지 또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시장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국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4대 문명은 큰 강 유역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쵸?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 이게 바로 세계의 4대 문명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큰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제 나중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문명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간디가 이제 추진했던 반영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네. 스와라지 운동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와라지 운동. 네. 자, 교재는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전쟁은 아까 봤죠? 영국 내부에서의 이제 어떤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전쟁, 이게 장미 전쟁이고, 자, 그 다음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 그 결과 국제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국제연맹이다. 그쵸? 국제연맹. 네, 국제연맹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별로 이제 큰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또다시 일어나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때 만들어진 이제 국제기구가 바로 무엇이다? 네, 국제연합이죠. 현재 유엔이죠, 유엔. 국제연합. 네. 현재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구죠? 바로,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자, 여튼 국제연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 있어요.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쌓여왔던 불만을 터뜨리면서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였고, 노동자 협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결집하였는데, 보통 선거권 요구 등 6개의 인민헌장을 선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노동자들의 정치운동, 이게 바로 무엇이다? 네, 차티스트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노동자들의 무엇이다? 한마디로 네, 참정권 운동이다. 참정권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학농민운동이 계기가 돼갖고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조선에 파견됐죠. 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갖고 일본과 청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죠. 근데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무슨 조약이 체결된다? 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죠. 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갖고 일본은 그 청나라로부터 대만 땅, 지금의 타이완을 할양을 받고, 그 다음에 요동 땅을 어떻게 한다? 할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배상금,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받게 됩니다. 그쵸?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삼국간섭으로 요동은 다시 어떻게 한다? 네, 반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대만이라는 식민지가 생김으로써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제국주의의 면모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딱 10년 후에 바로 또 일본과 러시아 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 전쟁 이후에 또 무슨 조약이 체결이 되냐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죠. 네, 포츠머스 조약. 자, 여기서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또 조선 지배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이제 마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이후에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이제 외교권을 박탈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쇼다 사건은 무엇이냐면 파쇼다 사건은 자, 영국의 무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수단의 파쇼다에서 어떻게 한 것이다. 네, 충돌을 하게 된 사건이죠. 근데 프랑스가 결국은 양보를 하게 되죠. 영국의 무슨 정책? 네,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무슨 전쟁? 네, 횡단 정책이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충돌을 하게 된 사건.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네, 파쇼다 사건이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양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유혈 충돌은 없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3대 법전,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로마에 뭐가 있냐면 로마 법전. 이게 이제 유스티니 아누스 법전이죠. 유스티니 아누스 법전. 네, 이렇게 해서 요 세계의 3대 법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외워도 암기를 해둬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그 다음에 쭉 봤을 때 이 100년 전쟁과 그 다음에 장미 전쟁, 그 다음에 독일의 30년 전쟁,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세계의 4대 문명,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쇼다 사건, 그 다음에 세계의 3대 법전, 여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네, 칠판 지우고 바로,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국사와 세계사 부분의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페이지에 있는 나온 문제, 나올 문제, 이 파트예요. 310페이지.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사만시대에 소도에서 죄인을 체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만시대 자체는 무슨 시대였었냐면, 이게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천군의 신성 거주 지역으로서 소도가 있었는데, 여기선 도둑놈이 들어가더라도 천군의 이제 신성 거주 지역인 그 소도에 도둑놈이 들어가더라도, 예, 군장이, 예,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을 체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신성 거주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1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2번. 이건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1919년 3월 1일, 고종 인산일날. 그쵸? 고종 장례식날. 네. 바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9년. 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농촌사회의 공동 노동체 조직으로, 농번기 때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작업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것은 뭐냐면, 사만시대부터 있었던, 예, 사만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네. 농촌 어떤 협동 노동조직, 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네, 둘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에.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향례라는 것은 임금이나 어떤 국가가 신하들에게 베푸는 잔치 또는 노인이나 생활이 궁핍한 자한테 베푸는 잔치를 향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울력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이제 남편이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집안, 이런 집안을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그 집에 그 농사를 지어주는 것, 이것을 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품앗이는 1대1의 노동 교환 방식의 어떤 협동 노동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품앗이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해주면 그 집 사람도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일해주는 방식. 이게 품앗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계 4대 문명인데 이것은 이제 강가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밀집하면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4대 문명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쵸? 메소포타미아. 예,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하강 유역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죠. 예, 인더스 문명.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4대 문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동방의 문명 이런 뜻인데 이 4대 문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 1972년에 발견된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예, 이것은 현존하는 거죠. 예. 자, 현존 최고. 그쵸?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 금속활자. 이건 무엇이다? 바로, 네. 직지심체요절이죠. 직지심체요절. 네. 요것이 있습니다. 예,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게 바로 무엇이다? 1924년에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다? 상정고금 예문이 있는데 이규보의 이제 동국 이상국집에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네, 직지심체요절이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지금 그 소장이 되어 있었었죠. 네. 자, 요것은 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쵸? 네, 4번.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 때, 이 성종이 조선이 아니에요. 네,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바로 건원중보가 가장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원중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화폐들 보면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해동, 중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다음 중 1896년에 국한문 혼용체로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예. 우리나라 1896년에 누구에 의해서 서재필에 의해서 창간된 최초의 민간신문. 네. 민간신문. 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민간신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네, 독립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신문.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독립신문이 아니죠. 네, 국가가 발행했던 그 1883년에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한성 순보가 있어요. 네, 관보인 거죠, 이거는. 네. 일단 독립신문이니까 몇 번이 답이 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3번에 나와 있는 한성 순보가 되겠죠. 네, 방문국에서 발행한. 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논의하고 한국의 38도선 분할을 결정한 회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네. 한반도 분할 점령, 그쵸? 네, 38도선 분할. 그리고 신탁 통치를 논의한 거. 신탁 통치를 논의한 회담이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무슨 회담이냐면 얄타 회담이에요. 얄타 회담. 여기서 이제 소련의 참전이 허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얄타 회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카이로라든지 포츠담 선언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던 회담이에요. 그리고 그런 독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게 모스크바 3상회의죠. 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하고 교량 역할을 하였던 세계 최초의 해양 문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세계 최초 해양 문명.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해양 문명으로서 무슨 문명이죠? 그쵸? 에게 문명이죠. 에게 문명. 네. 에게 문명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이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다음 중 고구려를 승계한 국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걸 이어받은 나라가 누구다? 바로 고구려의 장수 누구? 네, 대조영이 바로 무엇을 건국하였다? 바로 발해를 건국하였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발해. 이렇게 해서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4번. 그쵸? 고려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온 나라는 발해지 고려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통일신라 때 장보고 장군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일본, 중국과 무역을 하였던 서남 해상권을 장악했던 곳. 그게 바로 장보고의 어디다? 바로 완도에 설치했던 청해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해진.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거는 네, 2번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광성보, 초지진, 덕진지는 어디냐면 강화 해협에 있는 거야. 그쵸? 그 한반도 하고 이제 그 강화도 섬 그 사이 있죠.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곳이 바로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이런 곳이죠. 자,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조선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예.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어요. 그쵸?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그거는 바로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왕성한 무엇 때문이다? 바로 경국대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경국대전.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마가회통은 종두법에 대해서 이제 천연두라든지 종두법을 소개한 정약용의 저서고 그 다음에 진법언해는 한글로 된 조선시대 병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산요록은 임신과 육아 그리고 육아에 대한 육아의 질병 치료에 관한 전문 의학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경국대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한국 최초 근대식 병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대식 병원. 이 병원의 이름은 맨 처음에는 뭐였었냐면 1885년에 만들어졌었는데 광해원이었어요. 광해원. 그쵸?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제중원.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분단 55년 만에 첫 남북 최고위급 회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쵸? 자, 남북 뭐라고 돼 있어요? 남북 만약에 고위급 회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5차 고위급 회담에서 바로 뭐가 맺어졌냐면 1991년에 네? 그러니까 최고위급이 아니라 그냥 고위급 회담일 때는 5차 고위급 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때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어요.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합의서. 네. 요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를 보면 남북 그러니까 55년 만에 첫 남북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돼 있죠. 남북 최고위급은 누구예요? 최고위급은 바로 정상을 뜻하는 거죠. 네. 그쵸? 요 말은 이제 정상회담을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상회담. 이것은 이제 2000년, 그쵸? 2000년에 있었던 거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91년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맺어진 거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은 남북 최고위급, 즉 정상회담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다. 이거를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다음 중 1842년 8월 아편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영국과 청나라가 맺은 거. 영국과 청나라 간에 맺은 조약. 이것은 난징조약이 되죠. 난징조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2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길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드. 이것은 이제 길드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제 시민계층. 시민하면은 도시 상공업자를 뜻하는 거죠. 도시 상공업자. 그쵸? 상공업자의 어떤 협동조합, 이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중세 상공업자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중국의 영향을 받아 372년에 고구려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관악. 그쵸? 국가가 설립한 거. 고구려에 세워진 거. 누가? 왕은 4세기에 소수리망이 세운 거죠. 소수리망이 세웠던 뭐가 있었다? 네, 태학이 있었죠.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태학이에요. 그쵸? 네, 지방에 세웠던 건 경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고려시대 개성의 명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개성. 그쵸? 개성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건데, 여기 보면은 송도, 경도. 그쵸? 송도, 경도, 서울경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중경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서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경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이다? 네, 평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평양.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거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서경은 개경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19번은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격파한 전투. 그쵸? 예. 누스가 누구와 누구? 자,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 그쵸?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군대를 격파한 그런 전투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거를 악티움 해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악티움 해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악티움 해전. 네,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머지들 솔로몬 해전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솔로몬 군도 인근에서 벌어진 해전을 솔로몬 해전이라고 부르고, 리사 해전은 무엇이냐면 1866년 아드리아해의 리사섬 부근에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어떤 해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리사 해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라우그 해전은 1692년 네덜란드와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 함대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어떤 그 해전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라우그 해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는 지금 옥타비아누스와 관련 있는 악티움 해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독도의 옛 명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번. 자, 독도의 옛 명칭. 그쵸? 네. 옛 명칭은 이거를 물어본 건데, 자, 가지도, 우산도, 그 다음에 삼봉도, 이런 거 있죠. 가지도, 우산도, 그 다음에 삼봉도.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네, 독도의 옛 명칭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무릉도가 있어요. 무릉도는 어디다? 무릉도는 울릉도를 뜻하는 곳이다. 무릉도는 울릉도를 뜻한다. 그래서 네, 정답은 무릉도, 즉 몇 번이 된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도산 안창호의 4대 정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도산 안창호의 예, 실력 양성론자였던 안창호 선생이죠. 예, 4대 정신.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던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다? 예, 흥사단이고 이 흥사단은 무엇을 추구하였다? 실력 양성 운동을 추구하였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정신에는 용감, 역행, 무실, 충의. 예, 용감, 그 다음에 역행, 무실, 충의. 이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4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정의가 있어요. 물론 옳은 말이지만 정의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였다? 네, 충의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1번에 네,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받고 네, 칠판 지우고 바로 2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갑오개혁 이후에 고종이 선포한 기본강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쵸? 이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예, 고종이 선포한 거죠. 네, 고종이. 그게 무엇이다? 네, 홍범 14조죠. 네, 홍범 14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8조법은 고조선의 법이고, 그 다음에 헌의 6조는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네, 그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의결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헌의 6조죠. 그리고 4번의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네, 그 후대 왕들한테 남겼던 유언을 우리가 그 훈요 10조라고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여기서는 홍범 14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23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네. 순국선열. 이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투쟁을 한 분들을 뜻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호국영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호국영령. 호국영령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분들. 그쵸?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국영령. 호국영령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들을 뜻하는 거죠. 그쵸? 네. 존경과 감사의 묵념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은 국가의 명에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희생된 분들이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 호국영령이 그거죠. 그쵸? 네. 이게 기억이고 지금 이게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전후에서 광복전까지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3번. 매년 11월 17일은 기억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7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자, 이 1905년 11월 17일이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에요. 그럼 이것은 일제시대와 관련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이제 기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이거는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 원통한 마음에 자결한 분들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역, 순국선열에 들어가겠죠. 일제시대와 관련 있는 건 순국선열, 그리고 유교와 관련 있는 것은 호국영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임기 7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권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24번이네요. 네. 24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제, 그리고 국보위를 만들었고, 정의사회구현, 정의라는 말 나오면 이건 무슨 정권이다? 네. 전두환 정권이죠. 네. 전두환 정권과 관련이 있다. 그쵸? 네. 7년 단임이었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를 했었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국보위. 그리고 이제 삼청교육대를 또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었죠. 대통령 선거인단. 그래서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네, 거의 뭐 98%가 99% 가까이 되는 어떤 찬성표를 얻었죠. 네. 그 다음에 정의사회구현. 네. 이거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그 시기. 그게 바로 이 전두환 정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이것은? 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을 딱 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 6.29 선언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1987년에 6월 29일 날 국민의 어떤 직선제 요구를 수용했던 어떤 선언이 6.29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1988년 언제다? 이것은 9월 17일. 그쵸? 9월 17일. 9월 달에 우리가 뭐가 있었다?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올림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네. 칼기 폭파 사건. 요게 바로 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쵸? 네. 그게 이제 1987년 11월, 네. 1987년 11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것은 1970년대 박정희 때고요. 그 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거 같은 경우는 1968년, 이것도 네, 박정희 정권 시기 때예요. 그쵸? 네. 그리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건 1996년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이 되겠죠, 전부 다.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을 보면, 자, 갑신정변은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사건이죠. 언제? 1884년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네요. 그쵸? 동학농민운동은 언제? 1894년, 10년 후네요. 그쵸?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무엇을 주장하였다? 신분 차별제도를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하라.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돼요. 그렇지만 토지 평균 분작 있죠? 토지 평균 분작하라. 예. 토지를 평균 분작해라.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동학에서만 나오는 거죠. 동학에서만. 그쵸? 그리고 동학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세력을 타파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청, 일본 세력을 타파하자. 이것도 누구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다? 동학에서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세력이 바로 급진개혁파인데, 이 급진개혁파는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자고는 요구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었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기역, 디귿, 리을,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번, 이거는 이제 근대 신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27번은.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국신문은 민중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한 순한글 일간지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네, 제국신문. 네, 제국신문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문이고, 부녀자가 대상이었죠. 부녀자라든지 서민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뭐였다? 한글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성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을 만든 사람은 누구다? 예, 남궁옥이죠. 남궁옥. 그쵸? 그리고 이 신문은 누구? 예, 지식인층을 예, 대상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순 한글이 아니라 뭐였다? 국한문이 혼용돼 있었죠. 국한문 혼용. 예, 이 황성신문에서 장지연이 예, 시리아 방성대국을 예, 썼죠. 사설로.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러일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인이었던 누가? 베델이, 그쵸? 러일전쟁이니까 1904년에 만든 신문이죠.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독립신문은 이 말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1896년에 간행이 됐어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 서재필. 근데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이 말은 말이 돼요.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그쵸? 그렇지만 최초의 근대신문은 한성순보가 있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거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계합파 인사들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그쵸? 1883년에, 예, 함경도, 그쵸? 예,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사립학교. 이것은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원산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문학은 이제 1883년에 국가가 만든 거고, 유경공원 역시도 1886년에 국가가 만든 학교예요. 이거는 관립학교가 되니까 안 되고, 배제학당은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1885년에 만들었던 사립학교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지금 덕원주민 사람들이 만들었던 원산학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의병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병운동. 그쵸? 자, 항일의병운동,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을미의병이 있죠. 을미의병. 네. 요것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뭐다? 단발령이 실시됐던 을미개혁과, 그쵸? 그 다음에 을미사변. 네. 요 두 가지가 계기가 돼갖고 일어난 것이고, 요것에서는 이제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의병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한 다음에, 러시아 공산화로 이동한 다음에 해산을 권고하니까 해산됐던 그러한 이제 의병이 을미의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원인이 됐던 게 바로 을사조약이죠. 예,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던 을사조약이 되고, 요때 이제 최익현이 의병운동을 하다가 일본 놈들한테 잡혔죠. 그래서 그 쓰시마 섬에 가가지고, 그쵸? 예, 단식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순국을 하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최초의 무슨 예, 평민 의병장이 출연을 하였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돌석이에요. 신돌석.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세 번째는 바로 정미의병이 있죠.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은 원인이 됐던 게 바로 군대가 해산되고, 그리고 고종이 퇴위되고, 네,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돼서 이제 일어났던 운동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었느냐? 여기서는 이제 해산 군인이 합류를 하였다. 해산 군인이 합류를 하면서 가장 막강 화력을 가졌던 게 바로 이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내용을 보면 4번을 보면 이렇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진행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약화되고 국지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정미의병 때가 가장 막강 화력을 가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틀린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제시대 방정환, 조철호 등이 중심이 되어 제정한 어린이날 선전문이다. 이 운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 종교단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거는 이제 호죠. 예. 방정환 선생과 관련 있는 단체는 뭐냐면 바로 천도교예요. 천도교. 이 천도교는 동학이 이제 개칭된 거죠. 그쵸? 네. 여기서 바로 무슨 날을 제정을 하였다?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였다. 네. 그리고 어린이라는 이제 잡지도 발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네,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단군 신화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군 신화. 그쵸? 자,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고려 중기 때 유학자였던 누가 쓴 것이다.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쓴 책이에요. 이것은 유교사관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자,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27년에 민족유일당으로 민족유일당.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와 누가? 바로 민족주의가 결합한 민족유일당으로서 신간회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민회라는 단체는 1907년에 최초로 민주공화 정책을 주장했던 단체고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것은 일제시대 때 1927년에 일본에 의해서 합법화되었던 어떤 단체로서 민족유일당이에요.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결합이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자매단체인 여성들이 조직 창단한 근우회가 있었다. 네, 맞죠? 자매단체로서는 뭐가 있었다? 네, 근우회가 있었다. 근우회,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였고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네, 이것도 이제 각 지역에 그리고 지회를 설치했죠. 지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쵸? 이런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을 보면 경주에 뭐가 있다?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산학교를 수립한 거, 그쵸?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오산학교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 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운 것은 누구다?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그쵸? 오산학교를 세운 것은 누구고 이승훈이고, 그쵸? 대성학교를 세운 것은 안창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전부 다 이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네, 신민회.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3번 틀린 게. 네.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33번은 일제히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05년에 일본의 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했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죠. 화폐 정리 사업.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화폐는 뭐였었냐면 백동화였어요. 백동화. 근데 이 백동화, 동의 어떤 품질에 따라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갑종, 그 다음에 을종, 그 다음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갑종은 1대1로 교환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병종은 1대5.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5분의 1인 200만 원만 주는 거죠. 교환을 해줄 때. 그리고 병종은 값어치가 없다 해서 교환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러한 을종과 병종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회사가 일본인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한국인들은 막대한 화폐 자산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어떻게 하냐면 일본 상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을종과 병종, 품질이 낮은 이 화폐를 가지고 갑자기 조선 상점에 가서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이 을종, 병종 화폐를 다 줘버리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조선 상인들은 그냥 물건을 잘 팔리니까 좋아했죠. 그렇지만 갑자기 화폐 정리 사업이 딱 단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폐들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죠. 또 조선 은행들도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경제 예속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을 보면 일본의 화폐 제도를 도입한 국내의 금융기관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있었어요. 한성은행, 천일은행, 조선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 완전히 일본의 어떤 제1은행에 전부 다 귀속돼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웅주는 오늘날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주는 어디다? 지금의 공주의 옛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주. 그러다 보면 어디다? 이것은 충청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충청도라고 되어 있는 거 몇 번이다? 네, 4번 이렇게 되겠네요. 4번.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 1907년의 비밀결사 1907년 비밀결사 그쵸? 비밀결사고 그 다음에 신채호, 박은식, 이승훈 등이 있었고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 요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결국은 해산되었다. 이것은 바로 1907년에 만들어졌던 신민회죠. 그렇지만 이 신민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최초로 뭐를 주장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입헌군주제였지만 민주공화제를 주장하였다. 네, 민주공화제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신민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다음의 작품을 저술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삼국유사는 누가 썼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고 삼국유사는 누구다? 네, 이련이죠. 이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누구다? 네, 박지원이죠. 네, 박지원. 네, 북학파죠. 네, 중상주의 실학자. 목민심서는 누가 썼다? 바로 정약용이 썼죠.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용의 둘째 형이 썼던 게 바로 뭐다?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 이렇게 돼 있죠. 정약전. 정약전은 정약용의 둘째 형이에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련, 박지원, 정약용, 정약전 이렇게 돼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네.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자, 우리나라에 3대 대첩 이렇게 돼 있어요. 3대 대첩.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고요. 귀주대첩. 그쵸? 귀주대첩.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우리나라 3대 대첩은 강감찬의 귀주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의 뭐가 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무엇이다? 네, 바로 우리나라 3대 대첩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귀주대첩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서 한산도, 행주, 진주대첩이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그 다음에 행주 대첩은 권율장군,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순신의 3대 대첩 하면은 한산도, 명량,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감찬, 이 을지문덕, 이순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외울 때 대첩으로 외우면 되게 힘드니까 그 대첩과 관련 있는 장군을 기억을 해두는 게 외우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3대 대첩이다 하면은 네, 맨 처음에 누구예요? 을지문덕, 그 다음에 강감찬, 그 다음에 이순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당시에 이순신, 그 다음에 권율장군, 그 다음에 김시민, 진주대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순신의 3대 대첩은 이제 그 대첩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쵸? 한산도, 명량, 노량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한국사도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과목 자체에서 아마 일반 상식 문제들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내용들도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아마 시험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사 세계사 부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